자, 구해줘 다음 주 오늘도 구조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률 매니저, 박철수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이 참 갑자기 이러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송률 매니저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이번 주 시장 평가 좀 듣고 싶어요. 어떤 생각이신지. 정말 냉철하게만 놓고 보면 이게 뭐 솔직히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굳이 놀랄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든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지금 뭐 이제 증시에 대한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지표 부진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이렇게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조정의 폭이 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특히 목요일이 굉장히 조금 우리한테는 데미지가 컸었는데 과거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매도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21년 12월 29일 날 매도 물량이 총 4,690억이었습니다. 근데 목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 3,000억 매도했고요. 기관은 2,400억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엄청난 매도량인데 장중에는 4,200억 매도까지 맞습니다. 찍혔어요. 예.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1년 같은 경우는 대주주 회피 물량 때문에 그렇게 매도량이 찍힌 거고요. 다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는데 이번은 굉장히 좀 약간 이례적이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조정을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지금 무려 29%가량 상승한 위치이기 때문에 전 아직까지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주는 우리가 조금 갑작스러웠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의 한 달 정도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위주의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투자 심리나 특히나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이어져 왔는데 지금 IRA 기준이 어느 정도 강화된 게 공개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2차 전지 위주로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2차 전지 많이 편승을 해서 오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대표 증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약간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을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안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끌고 올라왔던 우리 증시, 특히나 이제 에코 쪽이 이제 코스닥을 지탱했었고 쭉 끌어올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계감도 좀 필요한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프린스는 어떻습니까? 워낙 또 좋아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관심 갖고 계신데 지금 2차 전지주 오늘 또 외국인의 매도 상위 보면은 1위가 에코프로 BM, 2위가 에코프로입니다. 네. 요런 현상 봤을 때 앞으로 요거 갖고 계신 분들 플러스 2차 전지까지 조금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 일단은 지금 현재 에코프로빔이라든지 에코프로와 같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2차 전지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미래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 다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거의 뭐 5년치를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는 당연한 거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장대 연봉이 나오거나 또는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올 때는 일단 수익을 챙기는 구조로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타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차라리 그런 쪽으로 본다면은 LNF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래 실적 전망 대비했을 때 사실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보다 조금 싼 편이거든요. 시총이 더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좀 저평가 종목 쪽으로 비중을 좀 옮기시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은 지금처럼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되겠고요. 그리고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수익을 챙기시고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지금 아무래도 코스닥이 조금 변동성이 다음 주에도 좀 더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전반적인 지금 매크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일단 코스닥의 시종 잔고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중국 소비주라든지 또는 리오프닝주들이 또 흔들리다 보니까 코스닥에 또 이게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불안감도 사실 있어요. 좀 약간 거시적이긴 한데 연말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약간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발 이런 수출에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실
수급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코스닥 쪽에서 거의 5거래일 정도 굉장히 좀 강하게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코스닥은 일단 추가적인 변동성 좀 감안을 좀 하셔야겠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다만 코스닥이 방향이 꺾였다고 보는 건 아직 아니거든요. 예. 사실 지난달 3월 초에도 이 정도의 낙폭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급격한 반등이 좀 나와줬었는데 그 정도의 반등은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되돌림이 좀 나올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왕 어차피 변동성이 좀 남아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저평가 종목 쪽으로 좀 비중을 옮겨놔라. 과거에 올라갔던 이 급등주의 어떤 기대감만 갖고 끌고 가기에는 너무 변동성이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평가 종목 쪽으로 비중을 지금은 반드시 늘려놓으셔야 추가 하락 때도 여러분들이 원칙 매매를 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 조절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평가받고 있었던 그리고 소외받았던 종목 쪽으로 좀 비중을 옮겨놓는 게 지금으로선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돌입하면 뭐 저희가 구해줘 다음 주기도 하지만 다음 주면 이제 4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로 들어가고 5월에는 FOMC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경계감이 더 높아질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다음 주 어떤 전략과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이 두 분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하셨던 섹터와 종목들 이번 주에 어떤 성적을 냈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성적표 공개해 주시죠. 자, 엔터테인먼트와 태양광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엔터테인먼트는 SM, 요거는 5.92% 상승, 그리고 태양광은 하나솔루션 8.7%. 두 분 다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요거 일단은 태양광 먼저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이번 주에 약간 신재생 에너지 sek터 위주로 좀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 세 가지를 강조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최대의 태양광 밸류체인 프로젝트,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IRA 수혜 기대감도 적용이 되지만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중국 견제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미국을 중심으로 태양광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세 공제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적용이 되면은 미국 정부로부터 분기당 300억에서 400억 가량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신사업 확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약 1조 가량을 들여서 프랑스에 풍력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RES 업체를 인수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순히 무조건 태양광으로만 볼 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풍력 사업도 진출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이번 주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 목표가로 여러분들한테 56,000원 제시해드렸는데 예. 약간 200원 못 미쳤어요. 200원 못 미쳤는데 저는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좀 약간 홀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약간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뭐 실질적으로 목표가 달성했다 이렇게 봐도 200원 정도면 뭐 반올림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반올림 하면은 뭐 어차피 56,000원 정도니까. 알겠습니다. 요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좋게 계속 봐도 좋을 것 같다. 하나솔루션 오케이,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SM 최고가 기준으로는 6%인데 종가가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주초에는 사실 뭐 증시가 조금 안정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SM이 약간 수익권에 있었지만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증시가 좀 밀렸었고, 방송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국발 리스크가 좀 나오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SM 같은 경우는 다른 경쟁업체들 대비했을 때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PER 기준으로는 한 20배 초반인데 보통 지금 평균적으로 대형 기업 기획사들의 평균 PER을 보면 한 30배 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저평가 매력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하이브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JYP라든지 이런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는 주가락 폭이 훨씬 더 적었습니다. 방어력이 더 좋았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도 이 저평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방어율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잘 종목을 선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분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2분기 때 주요 아티스트들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그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고, 1분기 때 있었던 일회성 비용들, 뭐 분쟁 비용 같은 것들도 이제 끝나기 때문에 2분기 때부터는 확실하게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저평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면 사실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횡보를 거의 한 흐름들이 있는데 예. 일단 목표가는 지금 최근 한 6개월 정도 가장 많은 거래가 있었던 매물대 상단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12,000원까지 여러분들이 12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손절가 9만 원까지 동일하게 유지하시면서 추가 상승에 한번 베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구해줘 다음 주 종목 SM과 하나솔루션 리뷰를 해봤고요. 자, 그럼 다음 주를 준비하면서 두 분 다 입을 모아서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되는 증시가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서도 올라가는 섹터는 요게 되지 않을까라는 섹터 어떤 것인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헬프 섹터 보여주시죠. 항공과 모빌리티? 항공. 이번 주 사실 그 국제 뉴스가 계속 좀 험악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리오프닝도 그렇고 항공도 그렇고 조금 이번 주 후반에는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항공? 그래도 항공입니다. 왜죠?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국제적인 이슈도 있었고요. 지금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 많이 훼손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분할 매수해야 될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지금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공략해볼 만한 섹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으신 것 같은지 좀 더 매력적인 섹터를 채팅창에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빌리티, 근데 제가 종목을 살짝 봤거든요. 네. 이거 모빌리티입니까? 그렇죠. 요새는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새 이제 중고차라든지 아니면은 카시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모빌리티 예, 쪽으로 모빌리티 이제, 쪽이니까.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알던 거 외에 조금 추가적인 다른 재료가 있나요? 알던 게 어떤 걸까요? 알던 거 그냥 뭐 원래 케이카는 뭐 송유 매니저도 몇 번 했었으니까. 종목을 바로 네.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예. 이게 중고차 업체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카시어링 업체들도 있고 렌트카 업체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가 모빌리티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이 섹터들이요 사업들이 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좀 코스닥이 흔들리더라도 코스피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이 안에. 그래서 코스피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충분히 좀 가지지 않을까.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 이 모빌리티 속에 있는 대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외국인들의 매수세 또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4월 달 들어서 사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어느 정도 시세 차익 물량이 좀 나와서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지지선 구간에서 올라올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수급 좋고 아직도 저평가인 종목들 많고 지금 지나고 있는 2분기뿐만 아니라 실적 발표 때도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 시대에도 맞는 종목들이 많은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뭐 언급한 종목은 예시라고 하죠. 꼭 그 종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바꾸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공과 모빌리티 가장 많이 언급을 하면서 채팅창에서 소통해 주시는 게 이제 리오프닝. 그중에 또 항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가장 기대치 없는 섹터인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송유 매니저는 항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종목 바이 종목일 것 같고 다음 주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무섭죠? 댓글창 보니까 리오프닝 안 좋다 하시는 것 같은데 항공입니다. 항공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엇보다도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 장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는 1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국내 주요 항공사 1분기 여행 운송 추이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중요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당연히 작년 22년 1분기보다는 다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다 이제 여객 운송 추이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자, 이제 FSC와 LCC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랑 저비용 항공사인데 자, 대한항공 월등하게 지금 1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두 번째가 바로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이 아시아나보다도 높습니다. 1분기 여객 운송 추이만 놓고 보면 제주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앞질렀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포커스를 잡고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LCC인데 지금 LCC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좋다라는 거는 알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수치로 보면은 실제로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고 지금 사실 우리가 놓고 와야 될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로 봐야 될 게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통 항공 쪽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코로나 이전에 19년도를 봐야 되는데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LCC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LCC 대표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제주항공부터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표가 이제 19년도 수치입니다. 19년도 제주항공 월별 국제선 수송객 수인데, 자, 이게 최근 수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코로나 이전 수치로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 진에어 월별 국제선 수송객 수, 마찬가지로 진에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좋은 수치를 나타냈었고요. 티웨이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을 회복했고 수송객 수도 엄청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LCC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LCC, 특히 이제 저비항공사 같은 경우는요, 단순 실적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은 노선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자세한 건 다음 장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LCC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입니다. 여기서 단연 가장 독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제주항공. LCC에서 지금 1위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LCC 주요 기업 4개 모두 다 지금 1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되고 있고 당연히 제주항공이 1위 기업인 만큼 굉장히 높은 수치의 흑자 전환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주항공뿐만이 아니라요. 4개 다 지금 굉장히 높은 폭의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분기 실적 시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테슬라가 또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실적 시즌에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고성장 중이긴 하지만 저평가 상태인 기업을 우리가 먼저 발굴하는 게 중요한데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자,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실적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 또 중요합니다. 모멘텀 중요한데,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설 설명드릴 때 인도네시아 이제 수도 이전 이슈, 그게 무려 40조 원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그 외에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항입니다. 인도네시아 좀 자세히 놓고 보면 공항 개수가 국제 공항만 30개입니다. 30개고 이제 일반 공항 포함하면은 공항만 340개예요. 인도네시아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약간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이 노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이제 2000년에는 40개였는데 최근에는 2배인 83으로 지금 확대가 됐고요.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항공 시장이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네시아 현재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근데 우리가 이제 모멘텀 쪽으로 봐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한국 인도네시아 정부 6월 항공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떤 내용이 오가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통해서 현재 주 23회 정도 운항이 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오가냐면은 지방에 굉장히 많은 공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제공항들 말고 이제 지방에 있는 일반 공항들을 위주로 노선을 확대하자라는 내용이 지금 6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는 진출했죠. 지금 이제 LCC 기업들이 여기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모멘텀 자체가 LCC 위주로 다시 한번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CC 중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는요, 보통 영업이익의 4분의 1이 유류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비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비행기 리스이자입니다. 비행기 리스이자인데 자, 여러분들 일단 LCC 실적 좋은 거 다 방금 보셨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에어부산이 지금 이제 22개의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리스이자가 한 대당 지금 14억 정도 지금 나가고 있고, 근데 반대로 지금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비행기 보유수가 가장 많은데 이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이자가 적은 기업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다. 왜 그러냐면 리스이자가 만약에 지출이 크다 그러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실적 시즌에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한 번씩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뉴스 몇 가지 좀 꼽아봤습니다. 자, 최근에 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미중 갈등이 날마다 격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이제 항공사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혜의 기대감이 되어질 수 있냐면,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노선이 있어요. 사실 뭐 이제 동남아 노선, 뭐 일본 노선, 중국 노선, 북미 노선 이렇게 있는데 코로나 이전으로 봤을 때 노선 회복 수준이 가장 더딘 게 바로 중국과
미국 노선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직항 노선이 회복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북아라든지 우리나라를 거쳐서 환승하는 노선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랑 페루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항공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공사들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실적 개선할 수 있는 기대감을 더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자, 한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사실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 밀려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계 여행객, 한국 관광 수요 급증, 특히 일본에서 한국 노선이 최고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일본 노선이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입니다. 지금 또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는 중국 여행객 이제 급증으로 인해서 72%가량 증가를 했고요. 지금 이제 중국 노선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항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을 우리가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티웨이 항공 국적 항공사 최초 키르기스탄 취항 이런 내용이 있는데, 티웨이 항공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약간 단거리 위주로 노선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좀 멉니다. 약간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LCC 항공사들이 약간 단거리 노선 외에도 중장거리 노선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LCC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굉장히 LCC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본에 가는 이제 외국인 여행객 수 중에서 3명 중에 1명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인은 거의 다 대부분 LCC를 지금 이용해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실적들이 1분기에 반영이 될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여기에 중국 뉴스가 있는데 중국은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경기 재개 리오프닝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저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분할 매수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여러분들은 지금 좀 우리가 나눠서 생각하면은 대형 항공사가 있고 LCC가 있는데 일단은 1분기는 무조건 실적이 좋은 LCC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항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뭐 예상은 하셨겠지만 이 여론이 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늘 그랬던 거기 때문에 네. 끝도 없죠. 네. 송률 매니저는 열심히 항공 얘기하고 있고 채팅창에서는 이제 국제 뉴스, 정치 뉴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채팅 읽을 게 있을까요? 국제 뉴스를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도 러시아랑 중국을 화나게 했으니까 리오프닝 직격탄 맞는 거 아니냐, 안 올라갈 것 네네. 같다라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LCC 중에서도 뭐 중국 비중이 큰 기업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동남아라든지 일본에 비중이 큰 기업이 있는데 이건 약간 종목별로 케바케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중국 비중이 아까 뭐 72%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수치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에 미칠 만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디테일적으로 들어가자면 중국 매출 비중이 큰 기업보다는 동남아라든지 일본 노선 매출 큰 기업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비중 매출이 좀 덜하면 네네.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오케이. 질문 있을까요? 네. 대한항공이랑 이제 아시아나? 아시아나랑 이제 합치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슬롯을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가장 많이 가져갈 만한 LCC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조건 그거 같은 게. 관련해서도 찌라시가 엄청 엄청 많이 많은데, 나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네. 헷갈리는 네. 부분이라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입니다. 이게 LCC도 그렇고 약간 항공사들한테 리스크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부각된 지 꽤 됐습니다. 최소 6개월 이전부터 부각됐던 내용이고 아직까지 찌라시만 아직까지는 많은 상황이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노선을 결합하고 이제 기업을 합병한다고 한들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는 나아지고 있고 실적으로도 저는 아직까지는 미비하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가시화가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타격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좀 크게 미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사실은 국제유가도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정말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을 했고 특히나 이제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고정 지출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약간 1분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실적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LCC 업체들 중에서 티웨이 항공이랑 제주항공 제외하고는 다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좀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LCC 중에서는 제주항공이나 네. 티웨이 보는 게 좋겠네요. 네. 아니 해봐 대표적인 4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여기는 근데 종목군이 네네. 조금 뚜렷하게 색깔도 있고 어느 정도 좀 몇 개로 추려지는 것 같아서 선택하기는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최근에 종목 올라가는 거 보면 좀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 인기 투표의 장,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적도 뭐 좋은 거 뭐 이렇게 뭐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치면 PBR 0.4배, 뭐 PER 완전 싼 종목들 절대 죽어도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숫자로는 그렇게 뭐 매력을 느끼는 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항공을 가져오셨으니까 국제뉴스가 지금 나오는 게 중국, 러시아, 한국, 미국 여기서 멈출 것 같지가 않거든요. 계속 이게 더 커지면 커졌지 여기서 그냥 딱 멈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시장의 센티먼트를 생각해 봤을 때 항공이 괜찮을까? 네네. 가 질문입니다. 디테일하게 보는 게 저는 약간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FSC 같은 이런 이제 대형 항공사들은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 비중이 큽니다. 이런 데는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예. LCC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까지 갈 비행기가 없습니다. 얘는 다 단거리이기 때문에 예. 약간 동남아, 일본 이렇게 중심, 동남아나 일본, 중국 중심, 아시아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나마 LCC 같은 경우는 이런 국제적인 뉴스에 대한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정말 개인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큰 있습니다. 의미 없다. 네네. 오케이. 여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여론 지금 댓글 별점 중에 어떻게 됩니까? 제일 정확한 댓글이 하나 있는데 최이진님께서 항공은 지금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한줄 끝이에요? 네. 그리고 별 하나. 네. 별점 별도 하나. 원래 안 네네. 줬었어요. 근데 네. 충실님이 별점이라도 네네. 주세요 했더니 1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역사적으로 봤을 네네. 때 네네. 항상 별점을 낮게 받았을 때 네네. 수익률이 좋았다. 맞아요. 이것도 또 네네네. 사실이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더 추가적인 코멘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별로 안 궁금하시군요. 아닙니다. 별 하고 또 말씀드립니다. 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별점 한번 공개해 봐야 될 텐데요. 여론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점 저도 궁금한데 공개해 주시죠. 네. 야. 3개 반은 그래도 꽤 많이 줬네요. 네. 예. 그 왜 3개 반씩이나 아니죠? 3개 반의 이유는 뭡니까? 아, 왜냐면은 다음 주는 사실 코스닥 종목들이라든지 좀 흔들림이 당연히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섹터든지 뭐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사실 항공 섹터가 아니어도 조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항공 자체가 실적 일단 1분기 때 잘 나오는 거는 거의 뭐 확실히 되고 있으니까 일단 실적 시즌의 안정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 개 반을 뺀 이유는 지금 오늘 사실 이런 리오프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려감이 좀 커졌잖아요. 그렇죠. 이 섹터가. 근데 또 종목별로 보면 가는 건 또 가더라고요. 그리고 가는 건 가고 네. 나름 뉴스의 그 세기에 비해서 방어해주는 종목들도 네, 맞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네, 그래서 괜찮은 종목 것 선별만 같다. 잘하면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개는요? 저는 아직 중국에서 우리나라 단체 관광 안 풀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안 풀었고 네네. 해서 항공주가 올라갈까 싶긴 한데 5월 초에 우리나라도 많이 쉬잖아요. 예, 그리고 예. 일본도 골든위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 그렇네요. 또 여러 가지 뭐 어린이날 뭐 네. 등등등등 겹쳐서 휴일도 있고 골든위크도 있고.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 드렸는데 최희진님께서 민준 아나운서님이랑 별점이 같다니 다음 주 사야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공 그래도 다음 주에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도 안 좋은데 여기다가 국제 뉴스까지 센티먼트까지 안 좋으면 아무리 뭐 실적 좋다 그래도 이게 약간 매력적일까 이런 생각에 별점 하나 드렸고 또 제가 적게 드리면 호재죠. 그럼요. 호재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 별점을 한번 드려봤고요. 송미 매니저의 항공주 탑픽 한번 힌트 보죠. 어떤 종목인지. 예, 뭐 오른 게 있어야 빠집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데도 못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인데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력 사업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한번 맞춰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송률 매니저의 항공주 들어봤습니다. 자, 자리로 모시도록 하고요. 자, 박철수 매니저님은 모빌리티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모빌리티인지 뭐 여러 사업인지 한번 PT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모빌리티라고 약간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뭐 중고차라든지 또는 렌트카라든지 아니면 카시어링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묶어서 제가 모빌리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분야가 지금 전반적으로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실 변동성이 좀 있는 장에서 좀 지금 현재 업황까지 좋은, 그래서 약간 방어를 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특히나 다음 주에 또 코스닥에 약간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종목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종목도 이 코스피 관련된 종목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은 정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장 보시면요. 자, 일단 지금 모빌리티 이렇게 뭐 중고차 이런 것들 아니면 렌터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 보시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업황이 개선된다. 그리고 또는 주목해야 할 시기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중고차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어지겠죠. 그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성수기를 많습니다. 2, 3분기는 보통 우리가 날씨가 풀리면서 중고차 시장도 약간 성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자, 금리도 이제 오를 만큼 좀 오르긴 했습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오르는 금리가 좀 많이 이제 적응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제 중고차 한번 사볼까, 렌트카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렌트라든지 중고차라든지 카시어링 관련된 섹터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일단 실적도 굉장히 좋은 섹터니까요. 여러분들께 아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자, 국내 지금 모빌리티 산업 현황을 보면요. 2022년도 작년이요. 사실상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중고차 시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이동 수요가 계속적으로 감소를 했었죠. 2022년도 초반에도 굉장히 심했고요. 그리고 금리가 상승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 이제 캐피탈을 사용하죠, 보통은.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소비자의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할부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역시 그다음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의 구매력이 감소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사실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신차가 사실 그전에는 공급이 잘 안 됐었죠. 뭐 지금 신차를 주문해도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작년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이 조금 더 반사이익 봤던 게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복합적으로 작년에는 좀 업황이 좋지가 않았던 게 바로 중고차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2020년도에는 모빌리티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그렇다면 올해 이제 중고차 시장의 산업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오른쪽 좌측에 있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달부터 중고차 월별 실질 거래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고차 거래가 그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자,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피크아웃에 왔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고차를 살 때 부담이 좀 더 덜어질 수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실제로 캐피탈 할부 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중고차 시장으로 이제 소비자가 다시 한번 회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좌측 표처럼 1월 달부터 2월, 3월까지 급속도로 중고차 거래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에서 3분기가 중고차 판매의 성수기입니다. 지금이 2분기를 지나고 있죠. 1분기 실적도 기대감이 있지만 2분기, 3분기는 더 기대감이 있는 성수기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3년도 중고차 매매업체 수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서 제가 작년에 2022년도에 업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제로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고차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없어진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축소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기업형,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쟁자가 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업형 중고차 회사를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이렇게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고차 업체들은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실제 요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악재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대기아차가 올해 이제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하니까 중고차 업계에서 엄청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소업체들이 그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대기업이 이제 시장에 진출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감소를 합니다. 굉장히 가격이라든지 판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명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쟁업체들 어떤 걸로 차별화를 줘야 되냐? 서비스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로 차별화를 돼야 돼요. 왜? 가격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이 될 거니까요. 같은 가격 수준으로. 그래서 대기업들이 사실 이쪽에서는 강합니다.
그래서 대형 기업들이 더욱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 이제 중고차 업체 분들은 조금 정말 반대가 심하겠지만 주식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대형주들은 볼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렌터카 시장은 어떠냐? 똑같습니다. 렌터카 시장은요,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도 계속 성장을 했고요. 올해도 성장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렌탈 사업 같은 경우는 렌탈 자산을 매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렌탈 사업을 하고 거기서 수익을 남기고 어느 정도 감가상각이 진행이 되면 다시 또 매각을 해서 추가적인 마지막 수익을 남기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부채가 항상 깔려 있습니다. 부채가 항상 깔려 있지만 너무 부채 비율이 높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조달금리가 중요합니다. 조달금리가 낮을수록 당연히 비용 부담이 줄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렌탈 수익도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양호한 매각가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조달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빌리가 좀 좋아요. 시장 규모가 크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은 굉장히 조달금리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비용적인 측면을 우리가 종목 선별할 때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업형 기업들을 중고차 렌탈 기업을 우리가 선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평균 지금 14% 정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고요. 2020년도 이후에도 거의 10% 가까이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니까요.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실게요. 자, 그리고 카시어링 업체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026년도까지 계속적으로 한 연평균 7%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차량을 대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렌트카 업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빌릴 수 있는 공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카라는 카시어링 업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전국에 4,000개가 넘는 존이 있는데 사실 렌터카 업체 전체 이 렌트카 업체의 수를 다 더해도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 근처 또는 내가 있는 이 위치 근방에는 무조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가 카시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렌트카는 보통 하루 단위로 우리가 계약을 하지만 이건 아니죠. 시간 단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가장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매출 보면 지금 2020년도에 매출액은 한 30%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연평균 성장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7%대 계속 유지를 할 걸로 보고 있고 2026년도에는 1조 원 시장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분야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모빌리티에 관련된 기업들을 체크하실 때 포인트는요. 일단 중고차 업체를 우리가 선별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안정적인 자본력이 있어야지 이 중고차 시장 사업을 영위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일단은 기업형이 훨씬 더 중소형 업체들보다는 주식 투자 관점에서 훨씬 더 좋다,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온라인 플랫폼 쪽에서 매출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 먼저 우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렌트 같은 경우는 낮은 조달금리가 중요하고 적정 부채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었고 적정 매각가도 중요한데 일단 조달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역시나 기업형이 중요하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사실 외국인들 수급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아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 수출이 좀 막힐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소형 업체들을. 그래서 일단 외국인 수급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모빌리티 관련된 기업들 중에 들어오고 있는 그것도 상당히 2, 3주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도 꽤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니까요. 이 모빌리티, 렌트카, 그리고 중고차, 그리고 카시어링 업체들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빌리티, 카쉐어링, 중고차 시장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료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질문이나 댓글, 채팅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질문할 게 크게 없었거든요. 네. 아니, 왜냐하면 찾아봤는데 중고차가 잘 팔린다, 이제 2분기, 3분기가 성수기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중고차 쳐서 검색을 해서 네. 제일 첫 번째 있는 뉴스가 구매 심리 위축, 고금리, 이중고에 쌓이는 중고차 재고량. 잘한다. 제일 위에 있는 기사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자. 뉴스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뉴스를 해석하는 눈도 중요한데 자, 일단 그 뉴스만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고금리구나 지금 굉장히 예. 중고차 할부로 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기다려야겠네. 네. 실제로 근데 캐피탈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댓글창에 또 실제로, 이게 있었어요. 수치로 보면. 최이진님이 네. 근데 중고차 사기엔 금리가 낮아졌어도 아직까지 금리가 너무 높은 거 정답.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이러거든요. 있죠.
하지만 자 보세요. 근데 원래 우상향 추세였는데 그게 지금 떨어지는 그런데 여기 추세다.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금리가 아직 떨어지고 있는 건 확인이 됐지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부담이 되는 선이긴 한데 네, 네. 차값이 떨어졌어요. 아. 근데 신차들은 전기차는 좀 줄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신차들은 올랐거든요, 오히려. 오. 그리고 오히려 더 프리미엄 세단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중고차는 최근에 몇 달 사이에 한 10% 이상 빠졌단 말이에요. 맞아. 중고차 가격은 많이 네, 빠졌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캐피탈 금리도 조금 뭐 더 빠졌으면 좋겠지만 일단 줄어든 상태에서 네. 차값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부담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아.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호재성 내용들이 더 많이 나와요. 중고차 그래요? 시장에 대해서 좀 좋게 보는 업황에 대한. 좋게 보낸 네. 알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근데 좀 포괄적으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모빌리티의 뭐 중고차, 카시어, 렌트카 복합적인데. 원래 하나의 핵심이 없으면 네.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뭉쳐서 네. 가는 거죠. 전 좋아요. 근데 댓글 네. 보니까 저랑 별점이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 일단 그 세 개 다 공통점이 금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네. 정답. 지금 금리가 사실 떨어진 게 아니라 네. 동결 수준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금리 혜택을 보기에는 저는 약간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금리 상승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렌트를 딱 했거나 아니면 중고차를 샀는데 할부를 끼고 샀는데 계속 올라가면은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은 일단은 고점을 찍었고 오른 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좀 한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더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실제 캐피탈 금리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차값도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충분히 전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중고차가 훨씬 부담 없거든요, 사기에는. 네. 사실 거예요. 그럼 중고차 관심 있으세요? 지금 차 차박하고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 그렇군요. 중고차,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면 중고차 시장에서 이 딜러들이 돈을 주고 다른 중고차를 좀 가능성 있는 중고차를 사와서 다른 손님들한테 파는 그런 구조의 생태계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런 좀 비싼 차종들 있잖아요. 외제차. 벤츠, BMW, 뭐 포르쉐 이런 것들이 마진이 더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들의 회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왜냐? 사람들이 지금 반대 매매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경기 침체에다가 돈 안 쓰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회전율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네.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차 가격이 떨어지는 게 어쩔 수 없이 수요가 없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생각보다 지금 자동차 수요가 견조합니다. 음. 신차들도 많이 사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차를 사기 위해 자기 거를 중고로 내놓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중고차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차값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더 좋은 차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구매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도 좀 넓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예. 1월 달보다 2월 달이 훨씬 더 많이 팔렸고요. 2월 달보다 3월 달이 훨씬 더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중고차 시장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숫자로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아까 뭐 카시어링 이런 것까지 넣어서 네. 그 부분은 좀 참신했다라는 네.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별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 충실님께서 요 별점을 주셨죠? 네, 다음 주는 구해줄 종목이 조심스러워서 별 3개를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근데 어떤 섹터를 가지고 왔어도 저는 맞아요. 별점이 그쵸. 크게 쉽게 안 나갔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인버스를 가지고 왔어요. 네. 아니 뭐 아이디어는 좋은데 네. 저희가 방송에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웠기 그렇죠. 때문에 인버스까지도 마음속에서는 또 생각을 또 하고 계신 그만큼 아닙니다. 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종목별로 대응할 수 있는 어, 변동성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지한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경계감 갖고 보시는구나 이렇게 네. 오해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의 별점 궁금한데 전 못 봤습니다. 다른 분들의 별점을 한번 공개해 주시죠. 이야, 오, 4개나 네 주셨네요. 개요? 네네. 이게 모빌리티는 너무 포괄적이어가지고 종목을 봤습니다. 봤는데, 종목 봤는데? 네네. 근데 얘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한번 튈 자리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지금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재평가해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실적이 좋고요. 네. 네, 실적 좋고 아까 제가 금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충분히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어서 4개 드렸습니다. 요 종목은 송유 매니저한테 그렇게 막 좋은 기억을 준 경험은 별로 없죠? 저는 그냥 양념반 후라이드 반이었습니다. 그냥 네, 한 번은 이렇게 하고 한 번은 또 반대로 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개 반은요? 저는 사실 중고차보다는 전반적으로 모빌리티 관련해서 소카 이용객이 엄청 늘었다고 해가지고 네. 출퇴근하기 시작하면서 소카 출퇴근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있어요. 그게 50%나 증가했대요. 그래서 그 면에서는 2개 반. 근데 중고차는
크게 안 요새 끌리네요. 또 택시가 요새 약간 공급이 좀 부족해가지고 맞아요. 그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늦은 시간에 네. 그때 이제 이런 것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택시 그리고 너무 많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네. 웬만하면 안 타고. 지금 법인 택시들이 거의 안 늘고 있더라고요. 공급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2개 드렸는데 저는 사실은 두 종목 다, 두 섹터 다 뭐 좋다고는 보지만 일단 다음 주 자체를 조금 경계감 가지고 보고 있어서 별점이 어쩔 수 없이 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도 항공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하나 더 드렸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철수 매니저님의 모빌리티 관련주 토픽 힌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힌트는요. 일단 뭐 종목도 앞에서 어떤 분이 공개를 해주셔가지고 자, 기업형 기업이고 영업이익이 올해 또 40% 이상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2, 3분기가 더 기대가 되는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픽 힌트까지 들어봤고요. 자리로 다시 모시도록 하죠. 자, 한 분은 모빌리티, 한 분은 항공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한테 종목도 여쭤보면서 다음 주에 만약에 요거 외에 좀 방어적으로 전략을 짠다면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나 섹터는 어떤 게 있는지 추가적으로 짧게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유 매니저님, 아까 항공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이거 진짜 저랑 박철수 매니저님 거 둘 다 맞추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일단 제주항공인데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LCC 중에서 실적도 1위, 실제로 시장 점유율도 1위인 기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해 볼 디테일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주력 사업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요. 특히 이번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제주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2위 실적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었는데 무려 212만 명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1분기 운송 여객 수가 208만 명인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의미를 좀 둬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LCC가 대형항공사 FSC를 뛰어넘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주력 사업 확대하고 있는 노선이 딱 하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 노선입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 대부분 일본에서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계속해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부터 해가지고 일본 노선과 국내 노선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력 사업 확대 저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 흑자 전환에 지금 예상이 되면서도 굉장히 크게 어느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다양한 기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노선뿐만이 아니라 중장거리도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데 올해 6월부터는요. 몽골에도 노선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단거리뿐만이 아니라 중장거리 노선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재평가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인도네시아 내용도 말씀드렸었는데 조만간 인도네시아에도 운항을 합니다. 전세기 띄워가지고 운항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LCC를 뛰어넘어서 중장거리 노선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무래도 1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매출 먼저 보면요.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좀 우리가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가 14,720원입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부터 14,500원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5,800원, 손절가는 13,7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LCC 실적 나왔을 때도 사실은 여행객들이 다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만큼 제주항공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항공 얘기를 했고요. 박철수 매니저님의 모빌리티 종목은요? 네, 시작하자마자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죠? 예. 케이카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네. 설명도 안 했는데 그렇죠. 바로 케이카인가요? 네, 그래서 PT를 바꿔야 되나 싶었는데 예. 네, 어차피 뭐 이쪽에 대한 설명 드리면서 떠오르는 종목이 사실 케이카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을 좀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요. 일단 케이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국내 온오프라인 1위 중고차 기업이기 때문에 뭐 사실 경쟁 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있긴 있지만 주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살만한 종목들 중에는 가장 탄탄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경쟁업체 감소 그리고 대기업 진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지금 작년에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금리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중소업체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파산을 하거나 또는 약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업체의 약화로 인한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K카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뭐 연말에 하반기에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중소업체들은 사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업평원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투명해지고 가격이 평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별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K카는 시장 점유율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역시나 항상 빼놓지 않는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지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 3분기에도 성수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분기, 3분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중장기로도 베팅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무려 1분기 때 40% 이상, 올해 2023년도가 40% 이상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전반적으로 수급이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K카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정도, 5, 6거래일 정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 기관들도 이제 순매수 전환을 하면서 수급에 대한 우려감도 타 종목 대비해서는 좀 적다. 그리고 다음 주에 코스닥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데 K카는 일단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들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현재가 매수가는 14,200원에서 14,530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0% 정도 상승을 보시는 거네요. 목표가까지. 네, 전고점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전고점 17,000원 그리고 손절가, 매수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K카, 제주항공 요 두 종목 우리를 다음 주에 구해줄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두 분 무료 방송 말씀드리기 전에 다음 주 만약에 경계감을 가지고 본다면 종목이나 섹터 기준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방어적인 전략을 짰을 때 그래도 좀 포트를 지킬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어요? 국제 뉴스가 좀 험악하니까 방산주를 조금 사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방산주는 제가 얼마 전에 가져왔는데 지금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예.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방산주보다는 저는 그래도 지금 이제 중국이 경기 재개도 했고 저는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포트를 늘리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박철수 매니저님이랑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비중 그래도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포트를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기 민감주 위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박철수 매니저님은요? 사실 제가 오늘 반도체를 갖고 올까 했었는데 반도체. 네, 반도체가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상당히 강했던 섹터였잖아요. 일단 반도체 바닥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사실 반도체 회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별할 때 조금 약간 힘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오늘 PT로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제가 중고차 쪽을 갖고 나왔는데 반도체 중에서도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좀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 담아 놓으시면 다음 주에 초에 좀 흔들려도 오늘의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양님께서 다음 주도 구해줘용 제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과 직접적으로 또 소통을 하시면 더 구해줄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열립니다. 박철수 매니저님부터.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모빌리티 섹터 관련된 내용들과 그리고 K카 관련된 내용 그리고 주말에는 또 여러분들께 다음 주 주간 증시 일정을 정리해서 매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제가 다양한 정보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의 박철순이고요. 네이버 밴드의 송률도 있죠? 예, 일단 다양한 정보 둘째치고요. 일단 제주항공 굉장히 호평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 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가지고 꼭 보셔야 됩니다. 한 개 받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항공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셨던 분들은 네이버 밴드 꼭 들어가셔서 송률 매니저님께 다양한 질문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줘 다음 주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최이지님께서 민소님 뭔가 정보에 예리해지셨음. 멘트가 다 공감이 많이 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임민수 아나운서가 우리 별점을 좀 정리하면서 구해줘 다음 주 중계석 갔다가 이제 섹터 레드 앤 블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줘 다음 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해도 다음 주 박철수 매니저, 송유일 매니저 두 분의 다음 주 섹터와 함께 별점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철수 매니저, 다음 주를 구해줄 섹터로 모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8.5점을 받았고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요. 2022년에는 업황의 악화로 인한 관련주들의 상승이 제한적이었지만 올해는 금리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올 1분기 중고차의 실거래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9.8%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2분기와 3분기 중고차의 판매 성수기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관련 탑픽으로는 K카를 제시했고요. 경쟁업체가 감소된 점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 있어서 수혜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송유일 매니저, 항공 섹터를 가지고 왔죠. 벌점은 15점 만점에서 7.5점을 받았습니다. 국내 주요 LCC 업체들의 1분기 영업이익이 대부분 흑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고요. 올 6월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항공회담에 대한 모멘텀도 짚어줬습니다. 관련 탑픽으로는 주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제주항공을 선택했고요. 중장거리 노선에 진출하고 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봤습니다. 네, 다음은 섹터 레드앤블루와 함께 다음 주 힌트도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섹터 레드앤블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